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배신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어느 정도 예감할 수 있는 배신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밑바닥까지 무너뜨리는 배신이죠. 저는 후자의 참담함을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입니다. 그것도 남이 아닌 제 아들이 평생을 약속하며 데려온 며느리에게서 말입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저녁이었는데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여도 시야가 흐릿할 만큼 빗줄기가 거세더군요. 휴게소 주차장은 빗소리와 엔진 소리가 뒤엉켜 요란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혜진이가 호두과자 봉지를 소중하게 들고 가게에서 나오더군요. 입가에 미소를 띠며 주차장을 둘러보던 그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차가 감쪽같이 사라졌으니까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거나 화장실이라도 급해서 차를 돌렸나 싶었을 겁니다. 혜진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빗물이 고인 빈 주차 공간을 맴돌며 저를 찾았죠. 하지만 아무리 고개를 빼고 둘러봐도 제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물만 하염없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이었답니다. 초조해진 며느리가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핸드폰을 찾으려는 손길이었겠지만 손끝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테죠. 핸드폰은 조수석 시트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고 지갑이 든 가방 또한 뒷좌석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으니까요. 혜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시는 게 멀리서도 느껴지더군요.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져만 갔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주차장을 뛰어다니는 모습은 흡사길 잃은 어린아이 같기도 했고 벼랑 끝에 몰린 짐승 같기도 했죠. 혹시나 다른 구역에 주차한 건 아닐까 싶어 뛰어다녔겠지만 제 차는 이미 그곳에 없었답니다. 그때 휴게소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38세 강혜진 씨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죠. 보호자가 버릇을 고치려 두고 간다고 전해달라 했다는 방송이 휴게소 전체를 감쌌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혜진이에게 꽂혔을 겁니다. 다 큰 어른이 버려졌다는 수군거림과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시어머니가 버리고 가느냐는 비난이 그녀를 옥죄었겠지요. 결국 혜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울더군요. 저는 이미 엑셀을 밟고 고속도로 본선에 합류해 달리고 있었죠. 룸미러 속에서 점처럼 작아지는 휴게소를 보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입가는 차갑게 굳어 있었답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공포인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아주 천천히 들려드려야겠네요. 그래야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실 테니까요. 평생 온순하게만 살아온 늙은이가 어떻게 며느리를 유기하고 돌아설 수 있었는지 말이죠. 이제 그 기막힌 사연의 대가를 들려드릴게요. 제 유일한 가족인 복실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빚을 갚아주었는지를요. 복실이와의 인연은 15년 전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에 시작되었습니다. 퇴근길에 흠뻑 젖은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고 들어온 남편의 얼굴은 난처함과 연민으로 뒤섞여 있더군요. 흙탕물에 젖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작고 여린 생명체에서는 비릿한 흙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은 수건으로 강아지의 물기를 닦아주며 녀석의 눈망울이 자꾸 밟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죠. 우리가 거두어 키우자며 아이처럼 웃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평생 개를 키워본 적 없던 저는 걱정이 앞서 손사래를 쳤지만 겁에 질린 복실이의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복실이는 우리 집의 막내이자 활력소가 되었죠. 남편은 복실이를 끔찍이도 아껴서 퇴근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 안아주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책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복실이 또한 남편의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우리 부부에게 웃음을 선물했지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은 심근경색으로 너무나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까요.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저는 오열했답니다. 그날 이후 복실이도 눈에 띄게 변해갔는데 현관문 소리만 들리면 달려나가던 녀석이 하루 종일 소파 앞을 지키며 하염없이 현관만 바라보는 것이었죠. 남편을 기다리는 복실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수없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저 녀석도 속이 타들어가는구나 싶어 가슴이 미어졌고, 너도 나만큼 외롭구나 싶어 녀석을 끌어안고 밤을 지새우곤 했죠. 그때부터 복실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남편이 남겨두고 간 제 유일한 가족이자 분신이 되었답니다. 아들 영훈이는 40이 다 되어서야 며느리 혜진이를 데려왔습니다. 싹싹한 말투와 단정한 외모 그리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다닌다는 소개에 저는 안도했지요. 하지만 첫 인사 자리에서 복실이를 바라보던 혜진이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일그러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코를 살짝 찡그리며 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애둘러 말하던 목소리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묻어 있더군요. 결혼 후 1년쯤 지나 아들 부부가 전세금 문제와 좁은 신혼집을 핑계로 학가를 제안했을 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죠. 며느리가 복실이를 싫어한다는 걸 알았기에 망설여졌지만 늙은 어미를 모시고 살겠다는 아들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이 화근이었네요. 예상대로 합가 첫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짐을 풀던 혜진이는 복실이가 근처에 오기만 해도 기겁을 하며 물러서더군요. 집안에서 나는 게 냄새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며 불평을 늘어놓았고, 환기를 시켜도 털이 날리는 것 같다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매일 청소기를 돌리고 복실이를 씻긴다며 비위를 맞추려 애썼지만 그녀의 짜증 섞인 눈초리는 거두어지지 않았답니다. 식사 시간은 더욱 고역이었죠. 혜진이는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개 털 때문에 식욕이 떨어진다고 하거나 천식이 생길 것 같다는 둥 온갖 이유를 들어 타박했습니다. 구역 식구들을 초대해서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냄새 때문에 창피해서 그럴 수 없다며 한숨을 푹푹 내쉬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저는 며느리의 등살에 못 이겨 복실이의 활동 반경을 좁혀야만 했습니다. 거실 출입을 금지하고 베란다 한 구석에 울타리를 쳐서 그곳에만 머물게 했지요. 유리문 너머로 저를 빤히 바라보는 복실이의 눈빛에는 서글픔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쿡쿡 찔려왔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답니다. 복실이는 어느덧 15살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여든을 바라보는 노견이 되어 백내장으로 눈은 뿌옇게 흐려졌고 관절이 아파 걸음걸이도 느릿해졌죠. 가끔 괄약근 조절이 안 되어 소변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순하고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안방에서 혜진이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너덜너덜해진 구두 한 짝을 들고 울상을 짓고 있더군요. 굽이 긁히고 가죽이 찢겨나간 구두를 제 코앞에 들이밀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가 다 물어뜯어 놨다며 악을 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황해서 베란다를 쳐다보았습니다. 복실이는 구석에 웅크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15년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물건을 훼손한 적 없는 아이였죠. 이가 약해서 딱딱한 간식도 잘 못 먹는 늙은 개가 가죽구두를 저렇게 만들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개가 살든 제가 살든 둘 중 하나만 하자며 짐을 싸겠다고 협박하더군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조용히 하소연했지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복실이는 그럴 힘도 없는 아이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해도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오히려 저를 다그치더군요. 걔가 늙으면 노망이 날 수도 있는 거라며 혜진이 편을 들었고 제발 며느리 스트레스 좀 받게 하지 말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아들마저 늙고 병든 복실이를 짐짝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요. 결국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며느리에게 새 구두값을 물어주겠다 약속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 차가운 타일 위에 누운 복실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저는 소리 죽여 울었네요.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힘없는 엄마가 미안하다며 녀석의 마른 등을 쓸어내렸답니다. 의심의 싹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복실이가 그랬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혜진이가 구두를 보여줄 때 스치듯 보았던 그 묘한 눈빛이 떠올랐죠.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입꼬리의 떨림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그럼에도 저는 늙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노골적으로 복실이를 혐오하며 친구들에게 시댁흉을 보는 통화 소리를 흘리곤 했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지방에 사는 오랜 친구가 암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가보고 싶었지만 복실이 밥을 챙겨줄 사람이 없어 망설였지요. 1박 2일은 집을 비워야 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혜진이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 병문안을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하루만 복실이 밥 좀 챙겨줄 수 있겠냐고 물었죠. 평소 같으면 싫은 내색을 했을 며느리가 그날따라 너무나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걱정 말고 다녀오시라며 제가 밥도 주고 배변 패드도 갈아주겠다며 환하게 웃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모르게 붕 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급한 마음에 깊게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마음을 조금 연 것 같아 고맙기까지 했죠. 저는 복실이에게 인사를 건네며 엄마 금방 다녀올 테니 언니 말 잘 듣고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실이는 흐릿한 눈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집을 나섰답니다.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내려가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온통 복실이 생각뿐이었습니다. 혜진이가 밥은 제때 줬을까 싶어 걱정이 되었고 혹시 구박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네요. 설마 하니 사람인데 밥 한 끼 안 주겠냐며 애써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병원에서 친구를 간호하며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첫 차를 타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을 감도는 정막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죠. 늘 짖으며 반겨주던 복실이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던 혜진이가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벌써 오셨냐며 연락도 없이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묻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저는 대꾸도 없이 베란다부터 확인했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밥그릇도 물그릇도 그대로인데 복실이만 없었죠.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복실이가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울먹이는 표정을 지으며 충격적인 말을 내뱉더군요. 죄송하다며 환기시키려고 문을 열어뒀는데 그새 복실이가 나가버렸나 보다고 했습니다.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라졌다는 말에 심장이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것만 같았죠. 눈도 잘 안 보이는 늙은 개가 제 발로 나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혜진이의 변명은 청산유수였습니다. 청소를 하느라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는데 쓰레기를 버리고 온 사이에 복실이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놀라서 온 동네를 다 뒤지고 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했고 경찰서와 유기견 센터에도 연락을 해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며느리는 눈가를 훔치며 제 팔을 붙잡고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 내뱉었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슬픔을 읽을 수 없었네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메마른 눈동자가 그녀의 거짓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혜진이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복실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죠.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눈도 잘 안 보이고 냄새도 잘 못 맡는 녀석이 어디서 떨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왔답니다. 동네 놀이터와 뒷산 입구를 샅샅이 뒤졌고 편의점 앞까지 가보았지만 복실이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혹시 늙고 하얀 개를 못 봤냐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관심한 고개 저음뿐이었죠. 다리가 풀려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맡기지 말았어야 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혜진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따뜻한 물을 건넸지만 저는 마실 수 없었습니다. 너무 걱정 말라며 누가 보호하고 있을 거라고 했고 아마 멀리 갔나 보다며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지요.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복실이가 영영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더군요. 밤새 현관문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벌떡 일어나 문을 열어보았지만 차가운 밤 공기만 훅 끼쳐올 뿐 복실이는 없었죠. 추위에 떨고 있을 녀석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전단지를 만들러 인쇄소로 달려갔습니다. 복실이의 사진과 제 연락처를 크게 박아 천장을 뽑았죠. 풀통을 들고 다니며 전봇대마다 붙이고 아파트 게시판마다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다리가 퉁퉁 붓도록 돌아다녔지만 제보 전화는 한 통도 오지 않았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미친 사람처럼 개를 찾아다니는 저를 보며 아들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만하라며 복실이 나이가 몇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갈 때가 돼서 자기 발로 나간 거라며 개들은 죽을 때 되면 주인 안 보이는 곳으로 간다고 타박했지요. 아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도려냈답니다. 혜진이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제가 전단지를 붙이러 나가려 하면 그만 좀 하라며 짜증을 냈고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며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욕하겠냐고 따지더군요.
며느리 잘못 만나서 시어머니가 고생한다고 수군될 거 아니냐며 제 앞길을 막아섰죠. 그녀는 복실이 걱정보다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것을 더 견딜 수 없어 했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집에 돌아오니 베란다가 썰렁했습니다. 복실이가 쓰던 방석과 밥그릇이 모두 사라져 있었고 울타리마저 모조리 사라져 있었죠. 놀라서 이게 다 어디 갔냐고 묻자 혜진이는 태연하게 대답하더군요. 냄새가 너무 배서 다 버렸다며 어차피 안 돌아올 텐데 청승맞게 두고 볼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집안 청소 싹 했으니까 이제 냄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웃는 게 아니겠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찾지도 못했는데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물건부터 버릴 수가 있냐고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콧방귀를 뀌며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굳게 닫힌 방문을 노려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치밀하고 냉정했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말라갔고 집안에는 냉기만 감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왔다가 혜진이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안에서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한껏 들뜬 목소리였기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집사님이라 부르며 이제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려도 된다고 했고 그 냄새나던 똥개 처리했다는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처리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숨조차 쉴 수 없더군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말도 말라며 시어머니 없는 틈에 차에 태워서 저기 국도변 산속에다 버리고 왔다고 자랑스레 떠들더군요. 늙어서 눈도 안 보이는데 절대 못 찾아온다며 속이 다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시라며 집도 깨끗하고 냄새도 싹 빠졌다고 웃으며 통화를 마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가출한 게 아니었고 실수로 문을 열어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으로 눈도 안 보이는 늙은 복실이를 차에 태워 산속에 내다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 저에게는 눈물을 글썽이며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장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의 충격과 공포가 저를 덮쳤지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가족을 말 못하는 짐승을 산 채로 고려장을 지내다니요. 방으로 기어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틀어막은 채 오열했답니다. 혜진이의 웃음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고 산속에서 저를 찾으며 헤매고 있을 복실이가 떠오르더군요.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죽어가고 있을 복실이의 모습이 눈에 선해 가슴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맹세했죠. 이 끔찍한 죄를 지은 며느리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겠다고요. 버려진다는 것이 어떤 공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의 끔찍한 통화를 엿들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복실이에 관한 소식임을 알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손이 덜덜 떨렸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유기견 보호소 직원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최말순 씨 맞으시냐며 복실이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보호하고 있다고 했고
칩을 확인해서 연락드렸다는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살아있구나. 내 새끼가 살아있구나 싶어 울먹이며 복실이가 어디 있냐고 물었죠. 지금 당장 가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직원은 복실이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국도변 산길 덤불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가 심각해 위독하다는 말에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보호소로 질주했지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엄마가 가고 있다고 속으로 수백 번을 되뇌었죠. 보호소에 도착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케이지가 늘어선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구석진 철창 안 낡은 담요 위에 쓰러져 있는 털 뭉치는 제가 알던 복실이가 아니었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가죽만 남은 몸이 보였고 온통 진흙과 오물로 뒤범벅된 털에 눈은 초점 없이 반쯤 풀려 있더군요. 복실아 하고 이름을 부르자 녀석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것일까요? 꼬리끝이 미세하게 까딱거리더니 쉰 목소리로 작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철창 문을 열고 들어가 더러워진 복실이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앙상한 갈비뼈가 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미안하다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흐느꼈죠. 제 눈물이 복실이의 털 위로 후두둑 떨어졌고 녀석은 제 냄새를 맡으며 안심한 듯 가늘게 떨던 몸을 제 품에 맡겼답니다. 보호소 소장님은 저를 위로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복실이를 발견한 장소 근처에 불법 투기 감시용 CCTV가 있었는데 경찰 협조를 얻어 영상을 확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물 학대가 의심되어 확인해 보니 누군가 고의로 유기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고 했죠. 사무실 모니터 앞에 섰을 때 저는 호흡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흰색 승용차가 인적 드문 산길 갓길에 멈춰 서 있더군요.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모자를 푹 눌렀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옷차림과 체격은 분명 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뒷문을 열고 복실이를 거칠게 끌어내렸습니다. 복실이는 버티려고 발버둥 쳤지만 혜진이는 망설임 없이 녀석의 엉덩이를 발로 밀어 비탈길 아래로 굴려버렸죠. 굴러떨어진 복실이가 비틀거리며 다시 올라오려 하자 혜진이는 황급히 차에 올라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 뒷공무니를 쫓아 죽으림을 다해 달리다 고꾸라지는 복실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상은 끝이 났답니다. 주먹을 쥔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사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이 아니다 싶었고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고 되뇌었죠. 저는 화면을 노려보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소장님께 부탁했습니다.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했고 복실이를 며칠만 더 임시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지요. 모든 준비가 끝나면 그때 복실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소장님은 제 결연한 눈빛을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오시라며 복실이는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복실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저는 속삭였죠. 엄마가 금방 다시 오겠다며 널 이렇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하고 오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에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지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고 싶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적인 처벌은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칠 것이 뻔했으니까요. 혜진이가 복실이에게 준 공포를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버려진다는 절망감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는 것만이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했지요. 집에 들어서자 혜진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군요. 저를 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한 얼굴로 어디 다녀오냐고 물었습니다. 식사는 하셨냐고 묻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에 뜨거운 물이라도 끼얹고 싶었지만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답니다. 그냥 산책 좀 하고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혜진이를 부르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했죠. 복실이는 이제 잊어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말에 며느리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이내 환한 미소가 번지더군요. 정말이냐며 잘 생각하셨다고 했고 걔도 좋은 데 갔을 거라며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손이 뱀처럼 차갑고 징그러웠지만 저는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행복해지자. 너만 없으면 말이다 하고 속으로 삼켰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평소보다 더 혜진이에게 살갑게 대했습니다. 맛있는 반찬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지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드디어 걔를 포기하고 자기 편이 되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경계심이 완전히 풀어진 것을 확인한 저는 주말을 앞두고 넌지시 미끼를 던졌답니다. 혜진이에게 우리 기분 전환도 할 겸 교회로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기 지방에 맛있는 한정식 집이 있다는데 내가 좋아하는 간장게장 잘하는 집이라고 꼬드겼죠. 먹는 것을 좋아하는 혜진이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너무 좋다며 이번 주말 날씨도 좋다는데 예쁜 옷 입고 가서 사진도 찍자고 했습니다. 신이 나서 들떠있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싸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실컷 좋아해둬라. 그게 내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말이다. 결전의 날인 토요일 아침이 밝았는데 혜진이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이더군요.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들떠서 화장을 공들여 하고 백화점에서 샀다던 비싼 원피스를 꺼내 입는 게 아니겠어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포즈를 취하며 셀카를 찍어대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답니다. 오늘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도 모른 채 말이죠. 저 역시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기 편한 바지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차 키를 챙겨 들고 현관에 서자 혜진이가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가방을 들고 따라 나오더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녀는 쉴 새 없이 조잘거렸습니다. 거기 가면 사진 많이 찍어달라며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한다나 뭐라나 하면서요. 주차장에서 차에 오를 때 혜진이는 조수석에 앉으며 가방을 무릎 위에 놓으려다 불편했는지 뒷좌석으로 툭 던져놓더군요. 가방 뒤에 놔도 되냐고 묻길래 저는 부드럽게 대답해줬죠. 그럼 편한 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그 가방 안에 지갑이 들어있다는 걸 확인한 저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척하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답니다.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자 혜진이는 핸드폰 삼매경에 빠져 있더군요.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느라 정신이 없었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저는 묵묵히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와 가끔씩 바지에 닦아내야 했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네요. 1시간쯤 달렸을 때 내비게이션에 한적한 국도변 휴게소가 나타났습니다. 평소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작고 낡은 휴게소였죠.
저는 짐짓 피곤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답니다. 잠깐 쉬었다 가자고 하면서 화장실도 급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둘러댔죠. 혜진이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하더군요. 그러시라고 말이죠. 차가 주차장에 멈추자 그녀는 기지개를 켜며 차 문을 열었고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저기 매점에 가서 호두과자랑 커피 좀 사오라고 시켰죠. 제가 화장실 다녀오는 동안 다녀오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현금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넸답니다. 카드를 주면 나중에 추적될 수도 있으니까요. 며느리는 돈을 받아들고는 가방과 핸드폰을 차 안에 둔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매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멀어지는 그녀의 등 뒤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군요. 혜진이가 매점 유리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저는 숨을 죽이고 재빨리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시동 버튼을 누르고 조수석과 뒷좌석 문이 잠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답니다. 뒷좌석에는 혜진이의 명품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조수석 시트 위에는 그녀의 최신형 핸드폰이 화면이 꺼진 채 놓여 있었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호두과자를 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뿐이었고 연락할 수단도 돌아올 차비도 없는 완벽한 고립이었으니까요.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 천천히 엑셀을 밟으니 차가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가더군요. 백미러로 힐끔거리며 매점 쪽을 살폈지만 아직 혜진이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마주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 안도하며 주차장을 벗어나 국도 진입로로 접어들자마자 저는 속도를 높였답니다. 그때였습니다. 후두둑 차창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제 복수를 돕는 것 같았죠. 복실이가 버려지던 그날은 춥고 어두웠거든요. 오늘 혜진이가 맞을 비는 그때의 추위보다 더 매서울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핸들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들 법도 했지만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죠.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것은 심판이다. 되뇌었답니다. 복실이가 느꼈을 공포를 너도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앞만 보며 달렸답니다. 고속도로 본선에 합류해 10분쯤 달렸을 때 조수석에 놓인 혜진이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아마 휴게소 직원의 전화나 공중전화였겠죠. 벨소리는 끊어졌다가 다시 울리고 또다시 울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화면에 뜨는 낯선 번호들이 혜진이의 다급함을 대변하고 있었답니다. 상상이 되더군요. 호두과자 봉지를 들고 나왔는데 차가 없어진 황당함이 그려졌고 처음엔 장난인 줄 알고 웃으며 두리번거렸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웃음기는 사라지고 공포가 엄습했을 겁니다. 차 안에 핸드폰과 지갑이 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절망감이 느껴지더군요.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우산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일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구걸하며 느꼈을 비참함이 상상되었죠. 복실이도 그랬을 겁니다. 산속에 버려져 멀어지는 차를 보며 얼마나 짖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답니다. 벨소리가 멈추지 않았지만 받지 않았죠.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공포가 뼈에 사무칠 때까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1시간, 2시간 그녀가 빗속에서 충분히 떨고 난 뒤에야 제 목소리를 들려줄 생각이었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회색빛 비구름에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이 찾아오더군요. 복실아 보고 있니? 엄마가 약속 지키고 있다고 속삭였답니다.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해주고 있다고 말했죠. 저는 엑셀을 더 깊게 밟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그 어느 때보다 멀게만 느껴졌거든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안의 적막이 저를 반기더군요. 하지만 예전의 쓸쓸함과는 달랐습니다. 복실이의 원한을 갚았다는 묘한 안도감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혜진이의 핸드폰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답니다. 화면은 부재중 전화 알림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천천히 제 핸드폰을 꺼내 휴게소 안내 데스크 번호를 검색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고 직원이 전화를 받더군요. 강혜진이라는 사람을 찾는다는 방송을 부탁한다는 제 말에 직원은 잠시만 기다려 달라며 누군가를 바꿔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시냐며 혜진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으시냐고 소리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공포와 히스테리로 잔뜩 갈라져 있었죠. 울음 섞인 비명에 가까운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차분하게 숨을 골랐고 아주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비 많이 오는데 춥지는 않냐고 물었죠. 제 태연한 반응에 혜진이는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더군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저버리고 가신 거냐고 따졌습니다. 장난치시는 거냐며 빨리 와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무서워 죽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해줬답니다. 무섭냐고 물었죠. 막막하고 두렵냐고 했습니다. 복실이도 그랬을 거라고 말해주었네요. 낯선 산속에 버려져서 눈도 안 보이는데 비틀거리며 널 쫓아갈 때 딱 지금 내 기분이었을 거라고 했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진이는 숨을 헐떡이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며 알고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쏘아붙였죠.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했습니다. 내가 차 문 열고 복실이 발로 차서 굴려버리는 거 CCTV에 아주 선명하게 찍혔다고 말해줬답니다. 내가 짐승 취급하며 버린 그 생명이 느꼈을 고통, 너도 똑같이 느껴보라고 거기 두고 온 거라고 했죠. 혜진이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되었는지 울부짖기 시작하더군요. 잘못했다며 제가 미쳤었나 보다고 비는데 제발 데리러 와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갑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냐며 사람을 이렇게 버리면 어떡하냐고 따지기까지 했죠. 그녀의 애원에도 제 마음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사람이라니 너는 복실이를 생명으로 보긴 했냐고 되물었죠. 늙고 냄새난다고 쓰레기 버리듯 갖다 버린 주제에 이제 와서 사람 대접받길 원하냐고 호통쳤답니다.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죠. 하지만 신고하면 나도 내가 동물 학대한 증거 경찰에 넘길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악을 쓰더군요. 개랑 사람이랑 같냐고 소리치면서 고작 개 한 마리 때문에 며느리를 이 꼴로 만드냐고 따지더군요. 그 말에 마지막 남은 정조차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죠. 그래, 너한테는 고작 개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자식 같은 가족이었다고 쏘아붙였답니다. 내 가족을 죽이려 한 사람을 며느리로 둘 생각 없다고 했지요. 그리고 늙고 눈먼 개도 살겠다고 며칠을 버텼는데 넌 젊고 사지 멀쩡하니까 더 잘 찾아오겠지 않냐고 했답니다. 짖지 말고 알아서 귀여우라고 차갑게 말해버렸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지만 저는 전원을 꺼버렸네요.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현실이 서글펐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이번에는 아들 영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이가 파출소에서 전화를 빌려 남편에게 연락한 모양이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제정신이냐며 혜진이가 휴게소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고 소리치며 빨리 가서 데려오라고 윽박지르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싫다고 했습니다. 내 마누라 내가 데려오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네요. 난 그 여자 얼굴 다시는 안 볼 거라고 못 박았답니다. 아들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치더군요. 복실이 때문이냐며 겨우개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냐고 했습니다. 엄마 정말 노망 나셨냐고 막말을 하는데 아들의 노망이라는 단어가 비수가 되어 꽂혔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답니다. 영훈이에게 너도 똑같다고 말해줬죠. 혜진이가 복실이 괴롭힐 때 갖다 버리고 거짓말할 때 너는 뭐 했냐고 따졌습니다. 며느리 편든다고 어미 말 무시했지 않냐고 했죠. 너도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너희 부부랑은 인연 끊고 살 테니 짐 싸서 나가라고 했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죠. 아들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더 긴 말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혜진이 데려오려거든 내가 가라고 했죠. 그리고 2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경고했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혜진이의 짐을 현관 앞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옷과 신발, 화장품 등 모든 흔적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죠.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으니까요. 이제 제 집에는 더러운 위선과 거짓이 사라지고 저와 복실이의 평화만 남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보호소 소장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리더군요. 소장님께 저 말순이라고 이제 다 끝났다는 소식을 전하며 복실이를 데리러 가겠다고 말했답니다. 며느리는 그날 새벽 아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들어와 제 방문 앞에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식탁 위에 이혼 서류는 아니더라도 각서라도 쓰라고 종이를 올려두었지만 그들은 말없이 짐을 챙겨나갔답니다. 아들은 끝까지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당당하게 그 시선을 받아냈지요. 소문은 빨랐습니다. 혜진이가 다니던 교회에 그녀가 시어머니의 반려견을 유기했다는 사실이 퍼졌고 평소 동물을 좋아하던 집사님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고 하더군요. 결국 혜진이는 교회를 그만두었고 부부 사이에 금도 깊어져 별거 중이라는 소식을 건너 들었답니다. 쌤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인과응보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 뿐이니까요. 복실이는 한 달간의 입원 치료 끝에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털에도 윤기가 흐르더군요. 비록 한쪽 눈의 시력은 완전히 잃었지만 냄새와 소리로 저를 알아보며 예전처럼 꼬리를 흔듭니다. 녀석이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는 현관에서 녀석을 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지요. 지금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 아래 복실이는 제 발치에 턱을 괴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네요. 가끔 잠꼬대를 하며 다리를 움찔거리지만 제가 등을 쓰다듬어주면 금세 안정을 찾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녀석의 하얀 털을 간지럽히고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 평범하고 조용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답니다. 이제 저희 집에는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날 선 불평도 아들의 짜증도 없죠. 오직 복실이의 발소리와 제 숨소리 그리고 평화만이 머물고 있답니다. 남들은 늙은이가 유난 떤다고 독하다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네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말 못하는 생명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이 긴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가슴 한편에 응어리져 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독해져야만 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마음을 다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누군가 내 편이 되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저는 이번에 배웠답니다.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겪은 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고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낼 힘이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와 복실이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소중한 존재와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